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이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파란 가을 하는데 구름도 거의 없고 저녁 되면은 노을이 쫙 지고. 네, 맞아요. 혹시 이런 좋은 날씨 어디 안 다니세요? 어디 좀 가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집, 회사, 운동 이 정도로만 전전하고 있고요. 왜 퍽퍽하게 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다녀온 여행지 사진을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진행자님께서도 혹시 여행 가면은 사진 많이 찍으시는 편이세요? 좀 젊었을 땐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잘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셀카는 더 잘 안 찍으시겠네요. 좀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가족 사진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제 사진이 없는 혼자 거예요. 찍은. 네. 네. 저도 사실은 요즘 카메라 필터도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그런 것도 안 쓰시겠네요. 아니요, 근데 알아요. 네. 어떨 땐 또 한번 해볼까? 그래서 깔아놨다가. 네. 굉장히 재미있는 필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두 장 찍어보다가 또 어느새 잊어서 네. 그냥 뒀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네. 유혹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도 한 해가 더해질수록 계속해서 잘 뭔가 제 사진은 안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카메라를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이제 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다 보니까 여행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사진으로 기록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근데 예전에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카메라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림을 그렸다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림으로 그려서 자기 사진을 남기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풍경도 남기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대신에 자신의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소수였겠죠.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맞아요. 화가가 뭐 이렇게 막 많이 있던 시절은 그쵸.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버튼 한번 찰칵 누른다고 그 기록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사진들은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도 찍을 수 있지만 네. 이제 그림은 인물을 담아내려면 그리는 사람도 그리고 그 모델이 되는 사람도 시간을 오래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왕이나 귀족들의 초상화가 대부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왕 임금의 초상화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귀족들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폼 잡고 칼 탁 차고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남기던데요. 네. 아까 풍경도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 인물만을 담아낸 최초의 초상화는 기원 전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는데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장례 관습 문화로 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이제 파윰 미라 초상화라고 해서 예. 그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인공적으로 시신을 보존 처리해서 미라로 남겨두는 곳 옆에다가 예. 이제 초상화를 같이 그려서 보관을 했던 때가 이제 최초의 초상화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을 그리는 초상화 문화는 이렇게 기원 전부터 있어 왔는데 소위 말하는 셀카, 셀피 이런 것들 내 모습을 남긴 초상화는 그중에서도 자화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최초의 자화상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분명 어려운 질문이라 정답을 그러게요. 맞히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한번 여쭤보고. 찍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네.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네. 시작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찍어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닌가요? 이게요. 재밌는 게요. 누구나 자기 얼굴을 그리려면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얼굴을 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연스럽게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거울을 내가 인지를 못할 시절부터 보다 보니까 네.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누군가 그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뛰어든 나르시스도 있었지만 이런 물 거울 말고요. 유리 거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중세 시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거울의 발달도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청동 거울처럼 금속성 거울을 썼고요. 예. 대신에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사물을 더 또렷하게 비출 수 있는 유리 거울이 중세 시대에 등장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사실 중세 시대는 신이 중심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화폭 속에 감히 인간의 모습을 그릴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14세기에 베네치아에서 유리 거울을 만들었다가 16, 17세기에는 이제 그 전 유럽의 싼 값의 거울이 보급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술가들의 자화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리 거울이 더 빨리 발명이 되고 보급이 잘 됐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자화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이제 거울의 발달과 이제 중세 시대 르네상스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조합해서 결국에 자화상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중세 시대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그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술사 속에서요. 자의식을 가진 최초의 자화상으로 꼽는 것은 네. 자화상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알브레히트 듀러입니다. 듀러, 독일 화가. 알고 계시네요. 기억나요. 네. 이건 왜 제가 고등학교 때 계시죠?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죠? 듀러는 사실 많이들 모르세요. 왜냐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태생의 그러니까 1471년에 태생한 독일 출신의 화가이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미술사를 배울 때는 중세시대 다음은 르네상스야. 그쵸. 그리고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꼽혔어. 그곳에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있어.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듀러의 동파나를 기억하시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데요. 많이들 기억을 잘 못하시고 듀러가 누구지? 처음 들어보네? 이러시는데. 그럼 공부하고 상관없이 가끔가다 이상하게 기억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요. 이 듀러는 미술사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자화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자의식을 갖고 자화상을 그린 최초의 화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를 살았고요. 사실 중세시대의 화가는요. 오늘날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공업자 같은 그런 직업에 불과했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극찬을 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약간 신화적 속성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는데 네. 듀러는 화가로서 자신의 직업이 너무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남달랐던 거예요. 예. 마치 신이 세계를 창조하듯이 예술가인 자신은 그림에다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의식과 자기애가 강해서 그 모습을 자화상으로 고스란히 남겨놓게 됩니다. 예. 어떻게 그러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얼마나 네. 자의식과 행동을 그려놨을까? 네. 이제 13살부터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그 전에도 예술가들이 자기 모습을 아예 안 그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큰 그림의 한쪽 구석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를테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에서는요. 그 여러 명이 이제 아테네 학당에 있는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 막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것에 한쪽 가장 구석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화면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이거 내가 그렸어라고 하는 것처럼 숨겨놓은 거죠. 그래도 대놓고 그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네, 조그마한 마치 보물찾기처럼. 예. 또한 얀바네이크라는 작가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에서는요. 두 부부가 이렇게 서 있고 벽 뒤쪽으로 거울이 있는데 그 조그만 거울에 작게 그러니까 부부가 서 있으면 그 앞에 작가가 있을 거잖아요. 화가가. 네네. 네. 그 화가의 모습이 그 거울 안에 잘 보면 또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얀바네이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거기에 글귀를 적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림을 그린 인증으로서의 자신을 그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듀러의 자화상은요. 우리가 보통 자화상, 셀프 포트레이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화면. 네네. 그러니까 정면에 사람이 약간 반신상, 약간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약간 옆을 보면서 맞아요. 그렇게 꽉 차 있는 것이 초상화. 자화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작품 전면에 한 명의 인물이 꽉 차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래서 자화상을 독자적인 분야로 확립한 최초의 작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듀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살부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해서 여러 점을 남겼는데 네. 그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은요. 1500년에 그린 그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화려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 시대에 모피코트 입었다 그러면은 요즘도 뭐 돈이 조금 있어야 되지만 네.
좀 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실제로 뒤러는 그 당시에 그 초상화가로서 굉장히 잘 나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고는 해요. 그리고 더더욱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네요. 마치 플렉스 문화. 모피 갖고 모피 컷도 네. 있고 자 이제 거기에 비치는 그림을 또 자기 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한껏 뽐낸 표정과 자세를 하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렸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니까 일상에서 찍는 사진 말고 오늘 스튜디오 잡고 한번 기념사진 찍자 하면 그날 이발소도 가고 머리도 그렇죠.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막 사서 입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졸업앨범 찍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남기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뒤러가 이 자화상을요. 29살 생일을 맞기 전에 그렸는데요. 그 제목처럼 화려한 모피코트 차림을 하고 재밌는 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졸업 앨범 찍을 때라던가 이럴 때는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초상화들이 완전 정면보다는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약간은 반사선, 반측면의 그런 초상화들이 많은데 네. 이 작품은요. 완전 대칭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그 도상을 그리는 그 방식이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신을 그릴 때 그렸던 그런 초상화법이거든요. 딱 정면에서 이렇게 머리 네. 조금 긴 모습으로. 네, 맞아요. 심지어 이 자화상은요. 재밌는 게 헤어스타일도 곱슬머리로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얼핏 비슷하네요? 보면 정말 이거는 신을 그린 건가? 예수의 초상화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되게 네. 성스럽게 엄숙하게 그려져 있는데 모피를 만지듯이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또한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에서 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 제스처와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굉장히 신격화해서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작품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글자를 적어두었는데요. 왼편에는 알브레이트의 A와 뒤러의 예. D를 조합해서 만든 일종의 심볼, 예. 사인과 이제 1500이라고 하는 연도를 적었고요. 우측에는 문장을 적었는데요. 그 내용이 뉘른베르크의 사람 알브레이트 뒤러 28살에 원래의 혈색 그대로 나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자식과잉이 틀림없긴 한 것 같은데 근데 혈색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어색한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컬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네. 당시에는 색채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술 작품에 사용하는 물감은요, 이제 그 물감의 색채를 내기 위해서 안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흙 혹은 나무를 태운 목탄, 석회나 뼈, 암석 같은 그런 천연 물건, 그러니까 천연 물품에서 천연 재료를 예. 추출을 하는데요. 예. 그러다가 납이나 구리 등 금속물에서 추출하는 걸로 변화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합성 염료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튜브에 담긴 물감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막 형광색 컬러라던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쓸 수 있는 색도 늘어나는데요. 당시에 쓸 수 있는 색은 좀 한정돼 있었겠죠. 근데 본인의 혈색을 그대로 잘 컬러감 있게 표현했다는 거는 이 또한 초상화를 그리는 예술가로서 나 이만큼 잘 그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적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뭐 예전에 크레용 색깔 자랑하듯이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자랑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하여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뭐 셀카 찍고 뭐 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정하는 작업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자화상도 좀 혹시 그랬어요? 아, 정말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네.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보통은 포샵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죠. 혹은 이제 요즘에는 필터가 아예 잘 나와서 실물보다 더 멋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예. 예전 사람도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사람의 본능 욕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우선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인상주의부터는 미술가들이 카메라처럼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에서는 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다시 말해서 카메라 발명 이후, 인상주의 이후의 예술가들은 사진과는 다르게 변주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셀카의 필터처럼 뭐 예쁘게 더 멋지게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표현 기법대로 그렸기 때문에 어떤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포샵 관점에서 그런 필터 사용과는 조금 논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를테면 고흐의 자화상 보시면 본인의 모습을 꽤 닮게는 그렸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사진 같은 초상화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진짜 그림 같죠. 네. 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는요. 얼굴을 아예 해체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프랜시스 베이컨 작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예를 들면 피카소의 작품은요. 본인이 입체파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화상도 굉장히 이렇게 입체파스럽게 조각조각 내서 그린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VV를 다 쪼개가지고 다시 다시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왜곡이 되고 변주는 되었지만 예쁘게 멋지게 보이려고 보정을 했나 이런 거는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인상주의 이전의 자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때는 또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이잖아요. 실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화상을 그릴 때 자체적으로 좀 필터 기능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쁘게 나오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잖아요. 네. 근데 그 포샵이요. 꼭 형태의 왜곡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필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려고 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마 예쁘게 뽀샤시하게 보이려는 필터보다는 뭐 풍경 같은 거를 찍더라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필터라던가 이런 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뭐 조명빨, 배경빨 뭐 이런 거요? 네, 분위기상. 실제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화가가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릴 때. 아, 그래요? 네, 빛과 색채를 통해서 자화상의 분위기를 가장 잘 만들어낸 작가가 렘브란트라는 작가인데요. 1606년 태생의 이제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죠.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고요.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을 했는데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탈리아로 밝다라는 뜻의 키아로와 어둡다는 뜻의 그 오스큐로의 합성어이고요. 명암의 콘트라스트, 그러니까 그 대비 효과를 극적으로 극대화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드로잉까지 합치면 뭐 100점 가량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셀카 중독. 이라고 할 수가 셀카 중독이요? 요즘하고 비교하니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근데 렘브란트 자화상 보면은 약간 브라운 톤? 약간 어둑어둑하고 좀 칙칙하거든요, 느낌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에 빛을 받은 것처럼 밝게 그리되 주변 배경은 이제 어둡게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얼굴이 45도 근처에서 조명을 비추면요.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겨서 인물의 얼굴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얼굴의 윤곽은 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의 조명 처리를 렘브란트 라이팅이라고 해서 반대로 사진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약간 야경꾼 같은 느낌. 네? 야경꾼이라는 그림 있지 않나요? 네네. 그 그림이 약간 잘 그런 아시네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얘기도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할 게 많은데 그게 그 야경이라는 그 부제가 붙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대낮에 그 방위대, 군의대, 민의대 지금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을 표현을 한 건데 추후에 그 바니쉬 처리한 게 때가 타고 시간이 지나서 어둑어둑해진 거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대부분의 자화상이 그렇죠. 실제로 일부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렘브란트가요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거든요. 화면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그 분위기 조성은 조명빨처럼 그렇게 조성을 했지만 얼굴 자체를 막 그렇게 미화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렘브란트는 굉장히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파산도 하고 이러면서 잊혀진 화가인데요. 젊었을 때의 자화상은 굉장히 자의식 과잉처럼 아주 당당한 모습을 그렸는데 마지막 말년에 그린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좀 남루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한 게 보입니다.
그 자화상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약간 좀 얼굴도 막 피부도 굉장히 안 좋고 울룩불룩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미화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술가로서의 삶, 내면의 목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연륜이 묻어나는 것도 아니까.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런 자화상은 그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 자기의 그런 내면에 있는 현재 상황까지 전부 다 자화상에 보여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계속 포샵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자화상으로서 약간 그런 이렇게 포샵 필터 이런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없어서 제가 초상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해요. 네, 어떤 얘기요? 네, 그 초상화는요 보통 귀족들이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멋지게 나오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취업용 증명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소개팅용 사진 같은 거를 공유를 할 때 내 모습보다 조금 훨씬 잘 나와서 실제로 보면 날 못 알아보더라도 우선은 예쁘고 잘 나온 거 붙여야지 그런 거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듯이 네. 과거에는요 왕족들이 초상화를 보고 누구를 만나볼지 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다음 뭐 사진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그 왕족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망이 커서 미리 초상화를 받아보고 나이, 외모, 체형, 건강 상태 이런 거를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홀바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초상화에서 클리브스 앤이라는 어떤 여성을 보고 초상화만 보고 당장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중매를 설려고 그러면 저 그림을 갖고 와봐요. 초상화를 먼저 보고 결정을 그렇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초상화를 보고 결정을 했는데 앤이 영국에 도착하던 그날 헨리 8세는 앤의 그 실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상화를 너무 미화해서 그려서.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6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네. 아니,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보고, 네. 오히려 지금은 약간 더 용인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도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진 속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속에 활동하는 제 부캐입니다라거나 실물과 다른 경우가 꽤나 있죠. 자화상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네. 사람의 욕망과 그런 게 어떤 예술 작품에 투영된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네. 이렇게 막상 투영된 모습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슷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근데 그 필터를 써서 사진의 실물과 좀 사뭇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는 못 알아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인상주의 이후에 카메라가 생겼을 때 그때 자화상은 좀 달랐겠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현대미술까지 계속 발전해 오는데요. 네. 아까 사례로 드렸던 그런 이제 인상주의나 입체파 이제 이런 화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현대미술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의 피를 추출해서 자신의 얼굴을 조각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얼굴에다 이상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프랑스의 생트 오를랑이라는 작가는 예쁘게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걸어 다니는 자화상으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식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화상 얘기를 언제 다시 기회 되면 우리 한 번 더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 볼까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